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세계혁명이라고 하는, 물론 좌초됐다고 하지만 그 혁명 속에서 그 신자파 혹은 신사운동들이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수주의 이외에 다른 것으로서 자기 정체성들을 정당화시키려는 운동과 정치 이론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한편에는 노동계급이 어쨌든 현존하고 있었고, 또 한편에는 그 60년대 후반 이후에 신자파라든가 신사의 운동들,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CND라고 하는 이제 반전평화 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했고, 뭐 세계대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80년대에 대처가 집권하는 상황에서 81년도인가요? 2년도인가요? 그 런던 광역시장 선거에서 케니 링스턴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처 정권이라는 상황에서 케니 우리나라의 서울시장처럼 런던 광역시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케니 시기가 끝나면서 런던 광역시 자체를 해산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드 캔이라는 별명을 붙으면서까지도 케니 굉장히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런던 개혁을 해나갑니다. 그게 근데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2000년 초반에 케니 다시 나와서 집권을 하게 되는 효과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케니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힘은 노동계급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노동계급의 중요성은 강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런던시에 있었던 다양한 신사운동들, 그 운동들을 포괄하면서 케니 소위 말하는 좌파 보호막을 상정하면서 집권을 하고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라클라우와 무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러니까 라클라우는 서구 중심에서 이탈한 아르헨티나 학자였고, 그 다음에 무페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년대부터 데리다 사상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람시가 아직 이론적으로 막 알려지기 이전에, 보비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람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태리 이후에서 70년대에 그람시를 이제 연구했던 학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무페가 80년대에 이미 무페의 논문 같은 것들이 조금씩 번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다와 그람시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종속이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형성했었던 그 남미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이 두 학자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책이 해결문이나 사회주의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꼭 이 책을 설명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라클라우가 그 책을 통해서 싸우려고 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스주의 이론으로 대변되는 서구 중심 지성을 넘어선 어떤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것으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파시스트 운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운동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전체주의라는 것이 단지 과거의 파시즘과 같은 식의 보수적 반동 형태뿐만이 아니라 좌파 내에서의 전체주의. 이게 이제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쓰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사람은 보편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편성이 갖고 있는 폭력성, 절대성, 이것들을 깨뜨리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계급 중심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역사주의에서 보이는 어떤 역사적 본질, 진화론적인 역사관, 이런 부분들, 혹은 유토피아적인 것, 혹은 반드시 이따 좀 더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대안과 전략이 있어야지만 정치적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전제들, 이런 것들을 좀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것을 라클라우와 무페, 특히 라클라우가 보편주의와의 싸움이었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386 민주화 세대, 이것이 일정하게 우리가 이제 선악부도의 하나의 선의 축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라든가 반성들이 사실 힘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 보편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것으로서 표면화된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반동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하나의 중심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의 연대성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화시키는 과정,
과거에 이제 80년대에 많이 사용됐던 그 노동계급의 강파성 같은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지만이 뭔가 새로운 연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60년대, 70년대에 만들었던 이론들, 이런 그 당시의 역사적 틀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보였던 현상들에 대한 틀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포디즘이라든가 아직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각성을 떨치기 이전 시기, 그리고 일국의 통치력이 훨씬 더 강력했던 시기, 이 시기에 노동투쟁, 정당운동 이런 것들을 사고했던 시점과 지금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이제 이 책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장에서 과거 소위 말하는 정통 막수주의자라는 사람들 등등부터 혹은 그 정통 막수주의로부터 나와가지고 오히려 정통 막수주의를 비판을 드렸고요. 뭐 정통 막수주의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뭐 카우치크라든가 베른스타인 중심으로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독일 사민주주의 그 사민당의 어떤 그 정신적 이론적, 정치적 실천적, 그러니까 에르푸르트 강령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두 축으로 나눠지는, 하나가 이제 카우치가 쓰는 이제 정치적 실천이 있고, 하나는 베른스타인이 쓰는 이론적 실천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사뭇 다릅니다. 근데 그 강령에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을 표명이 된, 나중에는 뭐 베른스타인은 이제 수종주의로 갔지만, 그런가 다르게 또 한편으로는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1차 대전이 딱 발발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막스주의가 특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했던 막스주의가 이때 시작이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차 대전 시기에 독일 사민당이 결국에는 그 참전에 찬성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민당 내에 있었던 이제 강경 좌파들, 그러니까는 룩셈부르크로 대변되는 강경 좌파들은 반전운동을 피고 이제 스파르트 군이라는 단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막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룩셈부르크는 이제 감사를 당해서 방에 던져져 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SPD가 분열이 됩니다. 분화가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참전, 이 내홍을 겪었던 게 나중에 히틀러가 SPD를 탄압하는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진 것은 2차 대전 때 우리가 진 것은 독일 군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내에서의 분열 때문에 진 것이다. 그 분열의 원흉은 바로 SPD 혹은 사회주의 세력이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히틀러가 힌덴베르크에 의해서 수상이 됐을 때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 SPD거든요. 왜냐면 근데 그때 SPD가 제1당이었거든요. 히틀러당이 2당이었고, 근데 이제 이 SPD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면서 1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한편으로의 그 내부에서의 그 정치적 위기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라클라우와 무페가 이 룩셈부르크가 시도하였던 대중봉기, 그리고 나중에 뭐 소렌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소렌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룩셈부르크는 등등 소위 말해서 노동자 계급 중심이라고, 노동자 계급 중심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정동 막수주의자들의 정치적 실천 말고, 이들이 룩셈부르크나 소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중봉기를 할 수 있었던 구심점에 과연 노동계급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계급의 단파성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노동계급의 단파성 때문에 모이셨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지배세력에 대한 어떤 적대감, 노동계급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응집된 표현으로서의 공개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뭐냐면은 그것은 계급에 의한 자발적인 정치적 실천이 아니라 어떤 우연적인 현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그것을 그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제 담론투쟁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였던 사람들을 공동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실천이 가능했다. 그것이 뭐 헤게모니 실천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인 얘기를 제가 몇 마디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라클라우가 몇 가지 이론을, 개념들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막수주의가 갖고 있었던 경제결정론과 계급환원론과 경제결정론을 비판을 한다고 80년대라는 굉장히, 그럼 역사 발전 혹은 정치운동의 동학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순 개념이었는데, 계급 간의 모순 개념, 그 생산과 생산관계 모순이라든가 뭐 거기서 나오는 계급 주제, 이것으로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계급결정론과 경제결정론과 계급환원론을 폐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비판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회의 변화라든가 정치적 동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오선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메커니즘 내부에서 작동하는, 즉 그것은 어떤 그 급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적대 개념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적대라고 했을 때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거나 억누르는 타자에 대한 감정 혹은 대응, 이것을 이제 적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일종의 적대일 것이고, 혹은 남군주의 사회에서, 혹은 남군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여성이 받는 억압들, 혹은 뭐 어떤 그 종교적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뭐 타종교 혹은 비종교인들에 대한 피해가적 감정들, 식민지 시기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인 거겠죠. 그래서 적이 존재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물론 이제 개념이 좀 바뀌긴 하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 사람은 그래서 식민지인들에게 있어서 적대는 그 제국주의자들이라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없어지면 우리의 적대는 사라지고 우리의 정체성, 해방은 실현될 것이다라는 설정을 처음에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이라는 사람이 비판을 하죠. 과연 우리가 제국주의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느꼈던 다양한 그 고통들 혹은 적대감을 느끼게 했던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과연 진짜 제거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적대라는 건 하나의 표출되는,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정치적인 갈등의 한 양태이지 진짜 그것은 아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반박근혜 전선, 반새누리당 전선 이렇게 그었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적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근혜를 제거한다고 해서, 축출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실질적인 어떤 갈등과 고통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또 다른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 적대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거든요. 마치 이제 모순이 계급투쟁으로 전환되듯이, 그러면 적대라는 어떤 정치적 투쟁이라는 것이, 갈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는 것을 이 사람은 탈부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탈부라는 개념이 사실은 저는 되게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의학적인 개념이었고 뼈가 빠진다는 개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신분석학 쪽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겠지만, 라클라우 같은 경우는 탈부라는 것을 탈부적 사건이겠죠. 탈부적 사건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현재의 지식체계라든가 현재의 권력관계라든가 혹은 현재의 어떤 법적인 윤리적인 담론으로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사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광주항쟁 같은 경우도 그런 거. 광주항쟁 같은 경우는 전두환 쪽에다만 탈부적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 운동권들에게도 탈부적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다구체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국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광주라는 것은 기존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실천만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전태일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법 이주민들, 그래 어떤 그 생존권에 대한 부분, 주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소수자들과 한국사회에서 결혼제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과연 지금의 법 체계로는 제거를 하거나 은폐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들이라든가 혹은 다처제, 다부자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현존 질서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뀌어야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뉴턴의 역학체계를 우리가 일정하게 깨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 탈부적 사건을 우리가 봉합시키거나 현재의 해석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단시한다거나 범죄시하지 않는 한 그것을 우리가 법체계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이민법을 개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탈부적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라클라우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탈부적 사건이 들어갔을 때 라클라우는 물론 이것은 정치적 혼란이 분명히 오는 시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는 자유의 시기이고 해방의 시기이고 모든 정치가 가능한 시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뼈가 빠졌을 때 어떻게 봉합을 하느냐, 즉 어떤
그거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문제가 탁 튀어나왔을 때, 혹은 IMF가 탁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혼란이지만, 이제 이 혼란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어떤 지적, 정치적, 법적 권위는 일단 한 단계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해석이, 또 다른 정치적 논리가, 대안이, 세력이 등장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버전들의 정치적 실천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정치적 실천이 성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헤게모니라는 것은 뭐 이제 물론 이제 레닌도 얘기하고 그람시도 얘기하고 물론 그 저 멀리 마키아벨리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전통들에서 그 라클라우는 그것이 노동계급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당파적인 개념으로서의 헤게모니가 아니라 그런 이런 탈구적인 사건을 경험한 가운데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 과정이 헤게모니적 실천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람시가 얘기하는 뭐 역사적 구성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역사적 구성체라기보다도 헤게모니적 구성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헤게모니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당파적인 노동계급의 당파성 이런 것들을 삭제할 때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첫째로 공동의 적을 설정할 수 있는 해석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법론 투쟁과 같은 형태이고, 그래서 그 공동의 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헤게모니 얘기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네팔 혁명 직후에 어떻게 우연찮게 거기에 이제 그 토론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네팔 혁명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혼란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네팔 혁명이 굉장히 마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팔은 아직까지도 몽골제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죠. 근데 농민들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네팔 민주제에 대해서는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무슬림들, 힌두이스트들 해서 게이 레즈비언들까지 다 반군주 입장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오이스트들이 자신들의 주축은 농민들이기도 했지만 반군주제라는 측면에서 공동의 점을 설정하면서 이 승려들부터 게이 레즈비언 세력들까지 다 하나의 반군주 전선체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이따가 좀 약간 강조해드릴 그 전복적 논리였다는 거예요. 전복의 논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집권 시기의 정치 논리라는 거죠. 집권하는 시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혁명을 성공을 하고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헌법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더리 기자 질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정하는 것처럼 힌두이스트들과 게이리즈맨들은 하나의 헌법에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군주제라는 영역에서는 하나의 이제 라클라고 얘기해서 이제 등가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복적 시기라든가 혹은 집권 시기에는 예전에 그 민주당과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혹은 진보적 그 당시 집권을 해야 된다는 선거연합 시기에는 NL과 PD가 환경파와 자주파가 선거연합을 만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근데 통치 시기 여기 뭐 민주노동 같은 경우는 당내 통치겠죠. 당내 통치 있을 거고 네팔 같은 경우는 헌법이라는 시기일 수도 있고 프랑스 혁명 이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집권 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헌법적 질서라고 하지만 이제 구성적 질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질서가 필요하고 또 다른 헤게모니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에는 모인단 말이죠. 반땡땡땡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선거 시기에 돌입했을 때는 여지없이 이제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대표적이었던 게 뉴타운 정책이었단 말이죠. 뉴타운 정책까지 이제 빡 떨어져 버리니까는 그 촛불 시위에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 이해관계, 노동자를 할지라도 자기 집이 있거나 토지가 있거나 주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기에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은 당파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헤게모니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이고 이미 결정이 된 혹은 환원 가능한 어떤 계급이라든가 정치적 주체로 인입이 되는 과정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식의 정치적 질서를 완성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적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적을 제거한 이후에 우리의 질서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질서는 어떠한 공동적인 공동의 가치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보편주의, 보편성은 반대를 하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보편화의 과정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보편화의 과정인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헤게모니 실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설득의 논리다라는 거죠. 설득의 논리이고 또 하나는 이건 대단히 윤리적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윤리적인 것들로 바뀌어나가지 않는 한 성공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새누리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뭐 라클라우의 많은 개념들 중에 다른 것 자체부터 이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활보와 적대와 헤게모니를 말씀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 주체화의 과정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지식인이 어느 순간에는 노동계급의 단파성을 지지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아주 강경한 노동계급 혹은 노동조합 지도자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타협적이고 코퍼라티즘에 빠지거나 혹은 보수를 대변하는 지도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정치적 정치성이라는 변화한다. 그리고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존의 그 남권중시 사회에서 수용적이었던 여성 혹은 흑인 혹은 그 저소득층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화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제 헤게모니라는 정치적 실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이고 또 하나는 여러 다양한 세력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을 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찾는 대표적인 예는 보통 우리는 루이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 보나파르티즘을 얘기했던 루이 나폴레옹 3세죠. 이 루이 나폴레옹 3세가 정확하게 1848년 그 유럽 혁명 이후에 그것도 이제 그 혁명의 지원지였던 프랑스에서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막스가 얘기한 정말 저 정치 무대 한 번도 서지 않았던 저 제3의 단역이 어떻게 해서 그 대통령이 됐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했던 게 그 브루메시 파리라는 프랑스 혁명 3부작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중재 역할을 정말 잘했던 사람은 전 박정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를 그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다르게 박정희가 어떻게 집권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많은 정치적인 뭐랄까요 어떤 눈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박정희야말로 정말 제3의 단역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성들 친일부터 시작까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좌파였고 형이 누구였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사람이 그 정치 무대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던 결정적인 거는 물론 힘이 있었지, 군사력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군사력이라도 이 사람은 군내에서 아주 조그마한 소작과 개혁파였다라는 거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말로 만주 출신이라는 독립군 출신의 그 엘리트 장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진급에서 계속해서 실패되는 그런 세력들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 사람이 쿠데타를 하고 나서 다 아시겠지만은 6개 강령을 선포를 합니다. 6개 공약을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저는 이 6개 공약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공약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결국 현재까지 이어져는 그 한국의 보수 그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서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는 4.19 혁명, 탈부적 사건이었지만 장면 정권의 이 무능함도 일종의 사람들에게 탈부적 사건이었거든요. 왜냐면 독재를 처단하고 민주주의가 수립되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었거든요. 집권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통치 능력도 없고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4월 혁명의 주체였던 세력들 스스로도 평가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화살로 올 수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공주의 맞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반공주의는 언제나 민주주의와 대립관계였습니다. 근데 반공주의가 맞다. 왜? 반공주의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보 이데올로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발전입니다. 이제 반공주의는 이제 같이 한미동맹으로 같이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제발전입니다. 바로 이 반공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면 이 속에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 경제발전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즉 4.19라는 미완혁명이 완성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정권 이양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반공주의와 민주주의는 모순관계였고 적대관계였어요. 이승만 때는. 그런데 박정희는 이것을 접합시켜버리는 거죠. 이 모순되고 적대적인 그 담론을 접합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깔끔히 뭐냐면은 현재로서는 갈등 관계에 있지만 하나를 조건으로 세우고 하나를 미래의 결과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반공주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경제발전, 이 모든 것은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이다. 선행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마치 그건 뭐냐 반공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해도 오히려 그것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초기겠지 물론 보통 이제 68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60년대 중반에 많은 가첩 사건들이 있었지만 물론 이제 현존하시는 많은 이제 희생자분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 그것이 당시에 60년대에는 적어도 박정희의 헤게모니에 균열을 줄 만큼의 그런 그 사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정서는 68년도까지만 해도 박정희는 그러한 이제 헤게모니 통치를 갖고 있었던 거는 말씀드렸던 반공주의, 한미동맹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그것으로 민주주의를 주고시키는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전히 갖고 들어가는 걸 피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것이 민자당이나 민정당은 아니겠죠. 광기라는 것이 있었고 정의라는 것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새누리당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한미 FTA라든가 한미 FTA가 물론 이제 노무현 정권 때의 문거리지만 그것은 이제 이명박이 계승했는데 한미 FTA에 대한 청와대 당시의 보고문은 그겁니다. 그 냉전적 한미동맹으로부터 이제는 상호협력적인 21세기 정기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것의 최선전은 한미 FTA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정확하게 전략적 위협성이랑 같이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의 민주주의는 이제 유보가 되거나 타협이 될 수 있었는데 박정희와는 다르게 노무현이라든가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성장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조율을 하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처럼 박정희라든가 보나파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3의 단역들이 어떻게 해서 정치 무대에 등극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뭐 노무현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도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노무현의 그 집권이 386 민주화 그러니까 6월 항쟁이 만들었던 민주화의 마지막 효과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게 했던 건 물론 이제 다른 후대 이제 그 노무현 이후의 정치인들의 문제겠죠. 저 노무현도 그렇게 해서 그랬던, 저는 안철수 효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회 혼란들, 그 답답함들, 근데 그 당시에 의회 정치, 정당 정치 이런 것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어떤 그 지도자의 상 이런 부분들을 안철수가 저는 이제 박원순과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일정 그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그 당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보나파르트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 멋대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망하죠. 그리고 박정희도 망합니다. 노무현도 결국에는 이명박에게 지게 됩니다. 안철수도 무너집니다. 민주노동당 박살났습니다. 저는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헤게모니라는 것에 대한 헤게모니 자체를 하면 정치에 대한 정치 리더십에 대한 저는 약간 오해라든가 편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복이 필요한 시기, 혁명이 필요한 시기,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딱 있고 이것을 타도해야 되는 시기의 정치 전략과 그것을 제거한 이후에
통치를 해야 되는 시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헌법적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전략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당시에 선거연합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 질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걸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도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그가 지도 세력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되었을 때의 정치 논리라든가 전략과 다르게 물론 이제 선거 시기가 집권 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 통치 기전이라가 이런 것도 또 한편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박정희도 그 전복적 시기 혹은 그 집권을 해야 되는 그 시기의 논리를 그대로 마치 이것이 영원불변할 것이라 이제 가져가려고 했던 새로운 집권 담론을 만들지 못했던 한계들이 있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전 민주주의가 바로 이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전복적인 성격이 있고 구성적인 성격 혹은 헌법적 질서를 만드는 성격 이 두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오래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가장 효과적인 이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사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적을 제거하고 공동의 전선을 만드는 것의 핵심이 됩니다. 모든 혁명적 시기에 적어도 이제 그 18세기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는 항상 그러한 식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진압하는 부르주아니까 청균혁명 때였던 1848년도 혁명이었던 혹은 오늘날의 여러 가지 민주화 항쟁 이후에 없어졌던 그것들을 제한시키고 억제시키는 논리 또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은 근데 민주주의가 만약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전복적인 측면만 계속 강조를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질서도 수립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질서를 만드는 논리로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전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의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이 마치 87년 그 민주화 헌법이기 때문에 네버터치, 돈터치로 갔을 경우 전 또 다른 전체주의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한편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민주 세력, 좌파 세력, 386 세력, 6월 항쟁 세력 또한 자신들의 신화를 민주주의라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 자신들이 만든 정당 체계에 대한 성역화 이렇게 갔을 때에는 또 다른 전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항상 전복적인 것과 이런 구성적인 것, 질서를 세우는 구성적인 것, 이 양측의 논리, 양측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에서의 정치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거나 사회주의로 빠지지 않거나 사회원란으로 빠지지 않을 텐데 이 양쪽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는 지도, 체, 혹은 정당, 혹은 세력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의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게시까지 제가 20분 사이에 알겠습니다. 딱 좋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급진민주주의라는 건 무엇인지 저는 사실 이제 대부분 다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급진민주주의에는 많은 버전들이 있죠. 뿔뿔이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좌하,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개혁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라클라고 얘기하는 것도 유사할 수 있는데 급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진성이라는 게 라디칼이라는 게 이게 전투성, 과격성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밀리턴트, 영어로 얘기하는 밀리턴트 얘기냐면 아니라 라디칼이라고 했을 때는 본질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본질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헌법적 체계,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선거법 제도,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에게서 국적법, 혹은 그 영토 개념, 국제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혹은 젠더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기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기원을 찾았다 보니 그 기원이 알고 보니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실 진짜 본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우연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돼서 어떤 정치 권력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처음부터 끝도 없는 절대적인 본질이라고 사고하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충분히 헤쳐보아야 가능한 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고정된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윤리적인 담론이라는 것들, 뭐 결혼 제도라는 것들, 인간관계라는 것들, 뭐 생태적인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라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절대적이지 않는구나라는 거.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급진적 질문을 막는 가장 최고의 힘을 발휘한, 이것을 억제한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게 저는 바로 보수가 얘기하는 위기담론입니다. 이것이 건드려지면 혼란해진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지속발전 개발하지 않으면 인류는 망하게 된다는 식의 위기담론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알버트 허시만이 이제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여기 보면 보수들은 끊임없이 그런 위기론들, 그리고 정치적 무기력감들, 너희들이 해봤자 안 되잖냐, 이제까지 혁명을 해가지고 된 게 뭐가 있니? 라는 식의 논리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의미가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급진성이라는 것은 그것조차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급진성이 민주주의를 만나는데 저는 이게 급진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은 이 급진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전복적인 실천도 가능한 거겠죠. 혁명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전체주의에 빠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급진성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아나키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무런 질서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이 뭐 일국적 질서든 소금의 공동체의 질서든 어떤 합의체이든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향후를 예측하고 내 일의 일상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급진성을 가지고서 민주주의를 고민할 때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합의적인 질서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BC 500년경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을 한단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유교가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고, 물교는 물론 그 훨씬 전부터이지만 중국이라든가 인도 쪽에서 체계가 막 잡혀가고 있었고, 기독교도 구약이 일종의 성서가 체계화되는 시기였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상적 교류들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종교로 빠져요. 근데 민주주의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념으로 간단 말이죠. 특정한 민족의 이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갑니다. 왜냐? 제가 이제 곰곰이 요즘 제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어떤 책을 하나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그거죠. 민주주의는 바로 시민의 개념이라는 게 물론 이제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발전돼 나가긴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 참여한 시민들이 합의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그래서 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시민들이 합의하면은 그 교리는 다시 재수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에서의 교리는 시민들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죽지를 않느라. 그건 뭐냐면은 시민들이 곧 신인 거죠. 하늘의 신이 땅의 시민으로 됐고, 그래서 시민은 신에 의존한 교리에 따라서 내가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서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그 당시 시민 덕성의 핵심이었던 것이고, 공공선언이라는 것도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차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민 덕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당연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비판 제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사실은 민주주의자들이든 소피스트들이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든 사실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공공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민주주의자들은 그것을 민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민족이라든가 민족의 종교로 신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제도가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급진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시민을 규정하는 어떤 권위, 그리고 그 시민의 참여를 제약하는 어떤 권력관계라든가 제도,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이 부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60년의 의원내각제 선거가 있었던 건 당연히 대통령제에 대한 그 적대감 때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제는 어떻게 했냐? 1차 기원 때 이승만이가 이제 발췌 기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제라는 것은 독재와 일치되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에서의 대통령제는 6월 항쟁의 살아있는 열매거든요. 이거를 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마치 6월 항쟁의 뿌리를 우리가 다시 보자라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또 하나의 저는 일종의 우리의 신화가 아니야. 우리가 대통령제를 제가 그렇다고 지금 뭐 의원 내각제라든가 이런 것들 뭐 찬성한다는 걸 떠나서 이런 헌법적인 것들 우리가 이제 영광 속에 생각하는 이 구차견 헌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그 본질에 대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억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급지민주주의라는 바로 이제 그 기존의 형성 그 민주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자율적인 참여, 자기가 평생 기반한 자율적인 참여, 공공선 이런 부분들이 특정 질서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특권 세력, 특정한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에게만 종속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치라는 건 딴 게 아니다. 좌파다 우파다 이게 중요한데 저는 딱 두 가지가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끊임없이 우리는 탈부적 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주노동자의 문제를 들어 올리든 비정규직의 문제를 얘기하든 혹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든 그게 때로는 새누리당이 지금 정당공천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진보 세력들은 이 새누리당을 지지해야 됐지 이거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지지해 이런 논리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깨자라는 거죠. 이런 구도, 전형적인 그 보수적인 프레임들을 깨면서 우리가 새로운 상식, 새로운 어떤 산악구도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 탈구적 사건은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뭐 제기하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저도 사실은 민주노동당에서 활동을 해왔었고 지금도 민주당에서 이제 나온 그 정당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대안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대안이 없으니 지금 딱히 뭐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적 변혁기에 보면은 대안이 있어서 정치적 그 폭발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구적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정치는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 탈구적 정치 아까 말씀드렸던 혼란과 위기는 있었지만 그 시기에 정말로 다양한 정치색들이 튀어나오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교도혁명 당시에 우리가 크로멜을 생각하지만 수판파라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 원형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판파 내에도 그 디거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요즘 이제 그 생태 공동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는 그 원형들이 또 태어나기도 했었거든요. 또 자코벤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광주 항쟁 때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변형이론이 그렇게 급성장할 거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탈구적인 사건들을 그러니까 지금의 지형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거 만들어놨다가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탈정치를 빠지는 게 저는 바로 이게 보수가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왜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에서는 분단과 노동이 가장 중요한 보수를 위협하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보수는 바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연히 방법과 종목인 것이고 하나는 당연히 경쟁 논리입니다. 경쟁과 탈구제 뭐 이런 거죠. 여기를 윤리적으로 딱 봉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한 방이 아니라 다양한 탈구적인 사건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된다. 근데 이 탈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결코 노동운동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자코벤 때도 그랬고 러시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는 저는 막스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복의 정치, 공동의 적을 상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적과 알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과 알을 구분하는 거. 슈미터식의 적과 알을 구분하는 정치가 뭐 요즘도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최영희 선생님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적과 알을 구분하는 건 좋지만 적을 제거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숙청의 정치가 이 민주 세력, 진보 세력, 좌파 세력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이 보수 세력에게 있어서의 그 숙청은 뭐 보통 우리가 숙청의 정치를 보수 세력만의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거의 정치, 배제의 정치를.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날에 보십시오. 또 이석기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진보 세력, 민주 세력 보면은 다 적을 제거하는 데 연연해 있습니다.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연연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뭐 우리가 뭐 홉슨을 놓거나 자연생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이 대 많이의 투쟁. 그러니까 저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효과적인 정치는 적을 제거하는 정치입니다. 당연히 적을 제거했을 때 내 파이는 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그 위기를 만들어내요. 두 가지 위기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내가 적을 제거하는 그 상황이 정당화되는 건 당연히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위기인데 2차적인 위기는 뭐냐면은 공동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죽이는 사람이 공멸의 정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이 죽는 정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소멸이 되는 붕괴가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살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의 자살이라는 게 사실은 그 60년대, 70년대 자살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댈 정치, 기댈 희망이 없어서거든요. 왜냐?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좌파, 민주 세력들도 다 숙청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다가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박정희든 뭐 민주운동을 하는 세력들이든 어느 쪽이든 기대면은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정치가 아닌 것, 진보 정치가 아닌 것은 대안의 부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말로 이 전 세계 모든 강령을 다 섭렵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이거는 감언이설이 아니라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이 중요한 건데 좌파 세력, 진보 세력도 여전히 숙청의 정치 프레임에 갇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탈구적인 사건들을 드립다 만들어내도 이것이 어떤 공정 가능한 모델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당신은 죽어야 된다, 당신은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이라든가 토론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이제 이론보다는 이제 현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라플라우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서구 유럽 좌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영역.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뭐 라플라우 뭐였다 뭐 이런 이제 있었는데 요즘 되게 그런 게 힘듭니다. 왜냐면은 요즘 보면은 뭐 랑시에르, 아감맨 뭐 요즘 하는 이 최신 이제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단히 제가 물론 저 자신도 되게 이제 건방지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공통의 개념이라든가 공통의 언어들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은 백과점용식 hun과학적인 그 경향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 활동가들이 필요한 개념들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의 활동에 써먹는 경우들은 있지만은 과거에 물론 과거가 반드시 좋았던 건 아니지만 과거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있었던 뭔가 하나의 전략 그 속에서 파생되는 어떤 어떤 해당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거나 이제 협치를 갖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그 연대라는 것이 정말로 선거연합 수준 이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 뭐냐면 새로운 윤리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의 어떤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는 실천들이 있어야 되는데 풀뿌리 하는 사람 따로 놀고 우회 정치하는 사람 따로 놀고 그리고 우회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따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하는 게 있지 않는가. 물론 저도 대안은 없지만 뭐 이제 급진민주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의 어떤 본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결코 그 전체주의로 가는 것 그리고 어떤 그 탈정치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전체주의적 요소들을 깨트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